밤 11시 23분. 초인종이 울렸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나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저 소리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7번째였다. 7번이나 같은 시간에 같은 패턴으로 복도에 불을 켰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다. 현관문 앞에 섰다. 숨을 죽이고 문구멍으로 내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만 하얗게 빛났고 그 차가운 빛이 복도 끝까지 이어졌다. 바람 한 점 없었다. 그런데 초인종 버튼에는 손가락 자국이 또렷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였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은 없었고 정적만이 흘렀다.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다.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복도 끝까지 고개를 내밀었다. 계단 쪽도 살폈다. 엘리베이터 표시등은 1층을 가리키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발소리가 위층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누군가 걷고 있었다. 나는 서둘러 문을 닫았다. 빗장을 걸고 체인까지 채웠다. 등이 문에 기댔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게 벌써 7번째였다. 처음엔 실수련이 했다. 2번째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3번째부터 두려움이 시작됐다. 이제는 공포였다. 내 이름은 김영숙. 올해 78이다. 석 달 전 나는 이 실버타운으로 왔다. 30년을 살던 집이 너무 넓었다. 2층 집이었는데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다. 무릎이 안 좋아진 지 5년쯤 됐다. 겨울이면 보일러 돌리기도 부담스러웠다.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혼자 감당하기 벅찼다. 남편은 간암으로 진단받고 6개월 만에 빠르게 진행되어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혼자 살았다. 처음엔 괜찮았다. 익숙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외로웠다. 아들이 권했다. 며느리도 찬성했다. 손주들은 할머니 좋은 데 가시는 거예요 라며 웃었다.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이곳으로 왔다. 608호. 내 방은 6층 복도 끝에 있었다. 25평형이었다. 방 2개의 거실, 부엌, 화장실. 넓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다. 창문으로는 울창한 소나무가 보이는 뒷산이 보였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렸다. 까치 소리, 참새 소리. 나쁘지 않았다. 건물은 5년 전에 지어진 새 것이었다. 복도는 깨끗했고 엘리베이터도 잘 작동했다. 1층에는 식당이 있었고 지하에는 헬스장과 작은 수영장도 있었다. 시설은 좋았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다.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편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1층 식당에 내려가면 밥이 나왔다. 청소도 해줬다. 일주일에 2번. 이불도 갈아줬다. 혼자 살 때보다 나았다. 다른 입주자들도 있었다.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다.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기도 했다.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초인종이 처음 울렸다. 밤 11시였다. 잠들기 직전이었다. 이불을 덮고 막 눈을 감으려던 참이었다. 띵동. 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현관 쪽을 바라봤을 때 불이 꺼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초인종 소리만 울렸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신고
복도 불을 켰다. 문을 열었을 땐 복도에 아무도 없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좌우를 살폈다. 고요했다.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복도에 퍼졌다. 메아리가 돌아왔다. 대답은 없었다. 직원 실수련이 했다. 옆집 초인종을 잘못 누른 거겠지. 문을 닫았다. 다시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틀 뒤 또 울렸다. 같은 시간이었다. 11시 20분쯤. 막 잠이 들려던 순간 띵동. 또 그 소리가 났다. 이번에도 일어났다.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다. 공기가 달랐다. 누군가 방금 여기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서 계단 쪽을 확인했다. 비상계단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 방금 나간 것 같았다. 거기 누구세요?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계단으로 내려가 볼까 생각했지만 너무 무서웠다. 어두운 계단을 혼자 내려갈 용기가 없었다.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이번엔 체인까지 걸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준비를 했다. 문구멍으로 지켜보기로 했다. 10시 50분부터 서서 기다렸다. 다리가 저렸다. 허리도 아팠지만 꾹 참았다. 11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눈을 문구멍에 바짝 댔다. 누군가 보였다. 하얀 손목.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빗장을 풀고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다. 3초도 안 걸렸다. 복도에 아무도 없었다. 불가능했다. 3초 만에 사라질 수 없었다. 계단까지는 10m쯤 됐다. 그 거리를 3초 만에 갈 수 없었다. 누구세요? 나와요. 소리쳤다. 목소리가 떨렸다. 복도 끝까지 달려가서 계단문을 열었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위를 올려다봤을 때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돌아와서 엘리베이터를 확인했다. 여전히 1층을 가리키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서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새벽 5시가 돼서야 눈을 겨우 붙일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관리실로 갔다. 1층 로비 옆에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문이었다. 컴퓨터를 보고 있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20대 후반쯤 보였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나는 카운터를 두드렸다. 톡톡.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너무 환한 미소였다. 마치 준비된 것 같은 미소였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도 밝았다. 연습된 것 같았다. 밤에 초인종이 자꾸 울려요. 아, 그래요? 언제쯤이요? 밤 11시쯤. 벌써 7번이나 됐어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봤다. 마우스를 클릭했다.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실수로 잘못 누른 거 아닐까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에요. 일부러 누르고 도망가요. 제가 봤어요. 보셨다고요? 네. 문구멍으로. 검은 옷 입은 사람이었어요. 여직원의 미소가 조금 굳으면서 눈빛이 흔들렸다.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았다. CCTV 좀 확인해 주세요. CCTV요? 네. 6층 복도에 있잖아요. 여직원이 잠시 망설였다. 입술을 깨물며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시선이 흔들렸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언제요?
오늘 안으로요. 꼭 확인해 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여직원의 표정이 너무 어색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뭔가 이상했다. 저 직원의 표정이 신경 쓰였다.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 단순한 민원인데 왜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 창밖을 바라봤다.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까치 한 마리가 날아갔다. 오후 2시쯤 전화가 왔다. 관리실이었다. 할머니, CCTV 확인했는데요. 그래서요? 누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찍혔어요. 심장이 철렁했다. 그럴 리 없어요. 분명 누가 눌렀단 말이에요. 제가 봤어요.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머니만 나오시고. 말도 안 돼요. 다시 확인해 봐요. 여러 번 돌려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다음 말을 꺼내기 망설이는 것 같았다. 혹시 꿈 아니셨을까요? 가슴이 철렁했다. 꿈? 나를 노망난 사람 취급하는 건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건가? 꿈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저 멀쩡해요. 아, 그게 아니라 때로는 잠결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잠결이 아니었어요. 눈 똑바로 뜨고 봤어요. 목소리가 커졌다. 화가 났다. 모욕감이 들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그냥 혹시나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리고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다니. 그날 밤 나는 준비를 했다. 딸이 쓰던 CCTV 카메라가 생각이 났다. 카메라는 작았다. 손바닥만 했다. 문 앞 위쪽 모서리에 각도를 맞춰 붙였다. 복도가 다 보였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빨간 불이 들어왔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11시까지 기다렸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문 쪽을 응시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늘은 올까? 매일 오는 건 아니었다. 가끔 건너뛰는 날도 있었다. 11시 15분.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문으로 달려가서 빗장과 체인을 풀고 문을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카메라가 있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녹화 중이었다. 나는 복도를 둘러봤다. 계단 쪽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었다. 계단을 내려다봤을 때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거기서요. 소리쳤다. 발소리가 멈췄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발소리가 났다. 더 빠르게 도망가고 있었다. 나는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계단을 내려갈 수 없었다. 그냥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1층까지 내려간 것 같았다. 방으로 돌아와서 카메라를 내렸다. 손이 떨렸다. 설렘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영상을 확인했다. 카메라를 열었다. 화면에 복도가 나타났다. 어둡고 고요했다. 시간이 흘렀다. 11시 10분, 11시 12분, 11시 14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1시 15분. 화면 왼쪽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왔다.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실버타운 직원이었다. 검은색 바지에 하얀 셔츠.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카메라를 피하는 것 같았다. 손이 버튼으로 향했다.
손가락이 가늘고 하얀 손이었다. 여자 손 같았다. 버튼을 눌렀다. 띵동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재빨리 돌아서서 계단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3초 만에 사라졌다. 빨랐다. 젊은 사람이 틀림없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직원이었다. 실버타운 직원이 나를 왜, 무슨 이유로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이름표를 확대했지만 흐릿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첫 글자는 보였다. 박이었다. 박씨 성을 가진 직원이었다. 나는 다시 관리실로 갔다. 관리소장이 있었다. 회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하고 있는 50대 남자였다. 인상이 날카롭고 눈빛이 차갑했다. 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소장이 화면을 들여다봤다. 턱을 만지작거리며 표정이 굳었다. 이게 언제 찍은 겁니까? 어젯밤이요. 제 문 앞에 직원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갔어요. 소장이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이마에 주름이 잡힐 정도로 표정이 심각해졌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구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딱딱했다. 감정이 없었다. 기계적이었다. 언제 확인해 주실 건데요? 오늘 안으로요. 꼭 확인해 주세요. 저 더 이상 못 참아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를 귀찮은 존재로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방으로 돌아왔다. 온몸이 떨렸다. 직원이 왜 이러는 걸까? 나한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점심때 식당에 갔다. 다른 입주자들이 있었다. 70대 할머니 두 분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나는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다. 요즘 어떠세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이순자 할머니였다. 605호에 사셨다. 친절한 분이었다. 그냥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믿어줄 것 같지 않았다. 저는 요즘 너무 피곤해요. 밤에 잠을 못 자서. 다른 할머니가 말했다. 최경희 할머니였다. 702호에 사셨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밤에 자꾸 깨요. 저도 그래요.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밤에 자꾸 복도에서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요? 발소리요.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뛰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도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있었다. 혹시 초인종 밤에 울린 적 없으세요? 두 할머니가 나를 봤다. 눈이 커졌다. 있어요.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한 달 전쯤 밤 11시쯤 초인종이 울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요. 최경희 할머니도 말했다. 2번이나 그랬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일을 겪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다. 관리실에 말씀하셨어요? 했어요. 그런데 CCTV에 아무것도 안 나왔대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증거를 잡았어요. 카메라로 찍었어요. 정말요? 네. 직원이었어요. 유니폼 입은 사람. 두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왜 그런 짓을 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소장이 확인 중이에요. 우리는 식사를 마쳤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저녁 6시 소장이 찾아왔다. 뒤에 얼굴이 창백한 마른 체구를 한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직원 한 명이 따라왔다. 신입이라고 했다. 할머니, 확인했습니다. 소장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누구예요?
소장이 여직원을 가리켰다. 이 직원입니다. 박수진. 박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손을 앞으로 모으고 몸이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랬어요? 박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목소리가 커졌다. 화가 치밀었다. 소장이 손을 들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이 직원이 설명하겠습니다. 박수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간신히 나오는 소리였다.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약을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약이요? 심장이 뛰었다. 무슨 소리지? 네. 혈압약이요. 저녁마다 드셔야 하는데 자꾸 안 드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약을 잘 먹는다. 빠뜨린 적이 없다. 매일 저녁 8시에 먹는다. 나 약 잘 먹어요. 빠뜨린 적 없어요. 하지만 약통을 확인했는데 양이 안 줄어서. 뭐라고요? 약통을 확인했다고? 분노가 폭발했다. 내 방을 몰래 뒤진 거예요? 내 물건을 확인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소장이 끼어들었다. 할머니, 이 직원이 걱정해서 그런 겁니다. 혈압약은 중요하잖아요. 안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밤마다 계속 초인종을 눌러서 나를 깨워요? 겁을 주면서. 초인종을 눌러서 깨우면 약 먹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랬어요. 말도 안 됐다. 그런 식으로 확인한다고? 밤마다 초인종을 눌러서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들면서. 그럼 말을 하든가. 왜 몰래 그래요? 왜 얼굴도 안 보여주고 도망가요? 죄송합니다. 박수진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화가 풀리지 않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밤마다 잠도 못 자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장이 나섰다. 이 직원을 징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요? 그걸로 끝이에요? 할머니께서 원하시면 해고도 하겠습니다. 박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커졌다.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냥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화가 났지만 저 젊은 여자를 해고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박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약 때문이었다고? 그게 말이 되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약 확인이 목적이었다면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밤마다 몰래 와서 초인종을 눌렀을까? 그리고 왜 얼굴을 숨겼을까? 나는 일어나 약통을 꺼냈다. 혈압약이었다. 노란색 약통. 라벨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영숙. 혈압약. 1일 1회. 저녁 식후. 매일 저녁 8시에 먹는다.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건강관리에 신경 썼다. 약을 꼬박꼬박 먹었다. 약통을 열었다. 약이 들어 있었다. 개수를 세어봤다. 15개. 맞다. 한 달치를 받아서 반쯤 먹었다. 15일치가 남았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약의 색깔이 조금 달랐다. 원래는 연한 분홍색이었는데 지금은 좀 더 진했다. 확실하지 않았다. 조명 때문일 수도 있었다. 나는 약을 하나 꺼내 자세히 봤다. 모양도 조금 달랐다. 더 둥글었다. 아니, 원래 이랬나?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혹시 박수진이 말한 게 사실일까? 약통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하지만 나는 약을 먹었다. 매일 먹었다. 그런데 양이 안 줄었다고? 말이 안 됐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나는 약통을 다시 들여다봤다. 라벨을 자세히 봤다. 처방 날짜, 약 이름, 복용법 모두 정상이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직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병원에 가기로 했다. 약을 확인받기로 했다. 가족병원에 갔다. 실버타운에서 1km 떨어진 곳이었다. 택시를 타고 기사님께 주소를 말해서 병원에는 10분쯤 걸렸다. 병원은 동네 작은 2층 건물이었다. 하지만 원장님이 좋다고 들었다.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많이 가는 곳이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다. 환자가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기침소리, 신음소리가 들렸다. 30분쯤 기다리자 이름이 불렸다. 진료실로 들어갔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인상이 온화한 의사가 앉아 있었다. 60대 남자였다.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불편한 건 아니고요. 약 좀 확인해 주세요. 약통을 꺼내 내밀었다. 의사가 받아들고 안경을 고쳐 썼다. 이게 제 혈압약 맞나요? 의사가 약통을 흔들고 약을 하나 꺼내서 자세히 봤다. 눈썹이 올라가면서 표정이 했다. 이거 혈압약 아닌데요? 심장이 멈췄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수면제예요. 졸피뎀이라고. 머리가 하얘졌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다. 세상이 흔들렸다. 수면제요? 네. 수면제예요. 불면증 치료제죠. 그럴 리 없어요. 이건 혈압약이에요. 라벨에도 그렇게. 의사가 라벨을 봤다. 고개를 끄덕였다. 라벨은 혈압약이라고 돼 있네요. 하지만 안에 든 약은 수면제예요. 확실해요. 손이 떨렸다. 숨이 막혔다. 누가 이거 주던가요? 실버타운에서 약을 받았어요. 매달.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이거 큰일인데요. 혈압약이 필요한 사람이 수면제를 먹으면 혈압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혈압 좀 재볼까요? 간호사가 들어왔다. 혈압계를 가져왔다. 팔에 공기가 들어가면서 팔이 조여왔다. 삐소리가 나면서 숫자가 나타났다. 160에 100이네요. 높아요. 의사가 말했다. 이 정도면 위험 수준이에요. 약을 제대로 안 드셔서 그런 거예요. 정신이 아찔했다. 나는 약을 매일 먹었다. 하지만 그게 혈압약이 아니었다. 수면제였다. 경찰에 신고하셔야겠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나는 병원을 나왔다. 다리가 휘청거려서 벤치에 앉았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다. 누가, 왜,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다. 박수진. 밤마다 초인종을 눌렀던 그 여직원. 그녀가 내 약이 바뀐 걸 알고 있었던 거다. 그래서 내가 약을 먹는지 아니면 안 먹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다. 하지만 왜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이상한 방법을 썼을까? 나는 실버타운으로 돌아왔다. 곧장 관리실로 갔다. 소장은 없었다. 다른 직원에게 물었다. 아까 그 여직원 어디 있어요? 박수진 씨. 아, 오늘 쉬는 날인데요. 연락처 좀 주세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목소리를 높였다. 꼭 좀 만나야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고민하더니 쪽지에 번호를 적어줬다. 할머니, 이건 비밀로 해주세요. 고마워요. 나는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박수진이었다. 나예요. 608호 김영숙. 상대편이 잠시 침묵했다. 숨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만나야겠어요. 지금 당장. 지금은 못 갈 것 같아요. 1층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30분 안에 와요. 안 오면 경찰 부를 거예요. 할머니,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1층으로 내려가서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25분 뒤 그녀가 나타났다. 청바지에 후드티를 입은 평상복 차림이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나는 약통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거 봐요. 박수진이 약통을 내려다봤다. 얼굴이 더 하얘지고 입술이 떨렸다. 이거 수면제예요. 혈압약이 아니라. 알고 있었어요? 박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그렇게 이상한 방법을? 할머니한테 직접 말하면 믿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주변을 둘러봤다. 관리실 사람들이 막을까봐.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소리예요? 박수진이 더 가까이 앉았다. 속삭이듯 말했다. 약을 바꾼 사람. 관리실 사람이에요. 방금 누구라고 했어요? 소장이요. 민기철 소장. 머리가 지끈거렸다. 소장이? 왜 그런 짓을 해요? 박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손이 떨렸다. 할머니가 너무 건강하셔서요. 건강하면 안 돼요? 이곳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요. 건강보험 지원금이요. 입주자가 많이 아플수록 지원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아프게 만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뿐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많은 분들이.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서 돈을 받는다고? 그래서 당신이 초인종을 눌렀던 거예요? 내가 약 먹는지 확인하려고? 아니요. 박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안 드시라고요. 뭐? 할머니가 그 약을 계속 드시면 안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밤마다 깨우려고. 잠들기 전에 깨워서 약 드시는 걸 막으려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나를 구하려고 했던 거였다. 왜 직접 말 안 했어요? 소장님이 알면 저 잘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직원이 할머니를 담당할 텐데 그럼 제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도와준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계속 흘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가냘펐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죄송해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아니에요. 당신은 잘했어요. 용감했어요. 박수진이 울었다. 나도 같이 울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나는 박수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증거가 없어요. CCTV도 소장이 관리하고 약도 라벨만 바꾸면 되니까. 내가 증거예요. 이 약이 증거고 병원에서 확인도 받았어요. 박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정말 신고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이건 범죄예요.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하지만 증거가 약통 하나뿐이면 소장님이 실수였다고 우길 수도.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다. 약통 하나로는 부족할 수 있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순자 할머니, 최경희 할머니, 그분들도 밤에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혹시 그분들 약도? 박수진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다. 맞아요. 그분들도 약이 바뀌었어요. 더 있어요? 많아요. 20명 넘게. 숨이 막혔다. 20명이나. 20명의 노인들이 잘못된 약을 먹고 있었다. 명단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요. 누가 무슨 약을 먹어야 하는지, 실제로는 무슨 약을 받는지 적어줄 수 있어요? 박수진이 망설였다. 두려움이 얼굴에 역력했다. 할머니, 이러다가 제가 공범이 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를 도운 거예요. 증인이에요. 용기 내요. 이대로는 안 돼요. 더 많은 사람이 다칠 수 있어요. 박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펜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다. 605 이순자. 당뇨약은 비타민제로 처방 702호 최경희. 혈압약은 수면제로 처방 503호 강만수. 심장약은 소화제로 처방 714호 정순덕. 관절염약은 진통제 과다로 처방. 명단이 길었다. 20명이 넘었다. 모두 70대, 80대 노인들이었다. 모두 약이 바뀌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했어요? 약국에서? 약국이 소장 친구예요. 같이 짜고. 약사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네. 약을 바꿔서 주고 대신 정부 지원금을 나눠 가져요. 치가 떨렸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 돈 때문에 노인들을 아프게 만든다니. 이 명단 경찰한테 줘야겠어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소장님이 알면 소장이 나를 위협할 수도 있나요? 박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에 다른 직원이 문제 제기하려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냥 출근 안 하고 오싹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경찰이 보호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렸다. 나도 무서웠다. 그날 저녁 나는 이순자 할머니를 찾아갔다. 605호였다. 같은 6층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어머, 영숙 씨.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거실로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인데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할머니, 약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당뇨약이요. 약이요? 왜요?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요. 이순자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어났다. 방에서 약통을 가져왔다. 이거예요. 받아서 열어봤다. 약을 꺼내서 봤다. 노란색 알약이었다. 당뇨약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할머니, 이거 가지고 병원에 가보세요. 확인 받아보세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제 약이 바뀌어 있었어요. 혈압약이 수면제로. 이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관리실에서 일부러 바꾼 거예요. 할머니 약도 확인해 보세요. 세상에. 손이 떨렸다. 약통을 떨어뜨릴 뻔했다. 다른 분들도 확인해 봐야 해요. 702호 최경희 할머니도. 이게 무슨. 같이 가요. 지금 당장. 우리는 7층으로 올라갔다. 702호 문을 두드렸다. 최경희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어머, 두 분이 웬일이세요? 할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거실로 들어가 같은 얘기를 했다. 최경희 할머니도 충격을 받았다.
약통을 가져왔다. 혈압약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세 사람이 모여 앉았다. 모두 얼굴이 창백했다. 우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증거가 명단이 있어요. 박수진이라는 직원이 적어줬어요. 20명 넘게 피해를 입었대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503호 강만수 할아버지도 요즘 이상해 보였어요. 자꾸 어지럽다고. 그분도 명단에 있었어요. 714호 정순덕 할머니는 무릎이 더 안 좋아지셨대요. 약을 먹는데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분노와 두려움이 섞인 표정들이었다. 내일 아침에 같이 경찰서 가요. 네, 같이 가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아침 6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쿵쿵쿵. 거칠었다. 급했다. 누구세요? 관리실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민기철 소장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알아챈 걸까? 문을 열었다. 소장이 서 있었다. 뒤에 남자 직원 2명이 있었다. 덩치가 컸다. 경비원들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왜요? 가스 점검을 해야 해서요. 가스 점검은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소장이 들어왔다. 경비원 2명도 따라 들어왔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소장이 거실을 둘러보고 부엌으로 그리고 방을 봤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다. 할머니, 요즘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약은 잘 드시고요? 심장이 빨리 뛰었다. 약 얘기를 꺼냈다. 네. 잘 먹어요. 다행이네요. 혹시 약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없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다. 아직은. 소장이 나를 빤히 쳐다봤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마치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어제 박수진 씨 만나셨죠? 숨이 막혔다. 알고 있었다. 어떻게? 왜요? 그 친구가 좀 불안정해요. 요즘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무슨 뜻이에요? 이상한 말하면 믿지 마세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요. 화가 치밀었다. 박수진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였다. 그런 것 같지 않던데요. 할머니는 모르시죠? 저희는 알아요. 그 친구가 어떤지.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가스 점검 다 끝났어요. 이상 없습니다. 소장이 일어섰다. 경비원들도 일어섰다. 할머니, 건강 조심하세요. 나이 드시면 조심해야죠.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등골이 서늘했다. 위협이었다. 명백한 위협이었다. 문이 닫히고 나는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전화를 걸었다. 이순자 할머니한테. 할머니, 저예요. 어머, 영숙 씨. 아침 일찍 소장이 왔어요. 방금 위협하고 갔어요. 저한테도 왔어요. 방금 나갔어요. 최경희 할머니는 지금 전화해 볼게요.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다. 최경희 할머니한테도 갔대요. 가스 점검이라면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겁주려는 거예요. 어떡하죠? 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오늘 당장 경찰서 가요. 네. 9시에 1층에서 만나요. 오전 9시 1층 로비에 세 사람이 모였다. 나, 이순자 할머니, 최경희 할머니. 준비됐어요? 네. 가요. 밖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았다. 경찰서까지 15분쯤 걸렸다.
경찰서는 3층 건물이었다. 계단을 올라 민원실로 갔다. 신고하러 왔어요. 젊은 경찰이 앉아 있었다. 20대 후반쯤 보였다. 무슨 일이신데요? 실버타운에서 약을 바꿔치기 했어요. 우리 약을.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고서를 꺼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처음부터 설명했다. 초인종 사건, 약 확인, 병원 방문, 박수진의 증언. 모두 말했다. 경찰이 받아 적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증거가 있으세요? 약통을 꺼냈다. 명단도 꺼냈다. 이게 제 약통이에요.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수면제래요. 명단은요? 피해자 명단이에요. 20명 넘게 있어요. 경찰이 명단을 받고 눈이 커졌다. 이거 심각한데요. 그러니까요. 빨리 조사해 주세요. 잠시만요. 담당 형사님 불러올게요. 경찰이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정장을 입고 있는 40대 남자가 나왔다. 안녕하세요. 강력계 김태준 형사입니다. 악수를 했다. 손이 컸다. 힘이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설명했다. 김 형사는 집중해서 들으며 질문도 많이 했다. 박수진 씨는 지금 어디 있나요? 연락할 수 있어요. 연락해서 만날 수 있을까요? 진술이 필요해요. 네. 전화해 볼게요. 박수진에게 전화했다. 설명했다. 박수진이 망설였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형사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용기 내서 어서 오세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30분 후 박수진이 도착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떨고 있었다. 김 형사가 그녀를 조사실로 데리고 갔다. 1시간쯤 지나서 다시 나왔다. 진술 확보했습니다.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영장 발부받아서 실버타운이랑 약국 압수수색 들어가야죠. 언제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모레요. 소장이 증거를 없앨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당장 아무것도 못 건드리게 감시 인력을 붙일게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다. 밤 10시쯤이었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잠이 오지 않았다. 긴장됐다. 내일 경찰이 올 것이다.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있었다. 일어나 문구멍으로 봤다. 어둠 속에 그림자가 보였다. 사람이었다.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하는 걸까? 손전등을 켰다. 문구멍으로 비쳤다. 그림자가 움직였다. 얼굴을 봤다. 소장이었다. 심장이 멈췄다. 소장이 내 문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소장의 손에 뭔가 있었다. 작은 병,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다. 문틈으로 무언가를 뿌리고 있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저게 뭐지? 독극물? 가스? 전화를 집어들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 어디세요? 실버타운이요. 누군가 내 문 앞에서 이상한 짓을.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숨이 막히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주소와 호수를 말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문 열지 마세요. 소장이 일어섰다. 복도를 둘러봤다. 그리고 빠르게 사라졌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었다. 경찰 2명이 있었다. 김태준 형사도 있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소장이 문 앞에서 뭔가를 뿌렸어요. 형사가 문틈을 봤다. 냄새를 맡고 난 후 표정이 굳었다. 이거
휘발유 냄새인데요. 휘발유요? 네. 불을 지르려고 한 것 같아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였다. 소장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도망갔어요. CCTV 확인해야겠어요. 관리실로 갔다. 야간 당직자가 놀라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세요? CCTV 확인해야 합니다. 녹화 화면을 돌렸다. 6층 복도 10시 5분쯤 소장이 나타났다. 608호 앞에 쪼그렸다. 병을 꺼냈다. 문틈에 뿌렸다. 증거였다. 명백한 증거였다.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소장 어디 사나요? 3층에 직원 숙소가 있어요. 경찰들이 3층으로 올라갔다. 나도 따라갔다.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요. 대답이 없었다. 경찰이 문을 열었다. 빈 방이었다. 소장은 없었다. 도망갔어요. 숲에 넣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대거 들이닥쳤다. 형사 5명, 경찰 10명. 영장을 들고 왔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관리실을 뒤졌다. 컴퓨터 서류를 압수했다. 약품 보관함을 열었다. 약들이 쏟아졌다. 라벨이 있는 약통들, 라벨이 없는 약통들 섞여 있었다. 이거 전부 압수합니다. 약국에도 갔다. 실버타운에서 5분 거리였다. 믿음약국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50대 남자 약사가 있었다. 경찰을 보자 얼굴이 하얘졌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약국을 뒤졌다. 처방전, 약품 목록, 거래 장부를 압수했다. 민기철과의 거래 내역 있습니까? 거짓말하면 공범 처리됩니다. 약사가 무너졌다. 고개를 숙였다. 있습니다. 장부에 있어요. 장부를 꺼냈다.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다. 실버타운 거래. 정상 가격보다 30% 비쌌다. 차액을 나눠 가진 것이다. 약 바꿔치기 인정합니까? 네. 누구 지시였습니까? 민 소장이요. 시킨 대로 했어요. 자수하는 겁니까? 네. 자수하겠습니다. 약사가 체포됐다. 수갑이 채워졌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왔다. 입주자들이 로비에 모여 있었다. 불안한 표정들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약 문제가 있었어요. 전부 확인하셔야 해요. 형사가 설명했다. 입주자들이 충격을 받았다. 우리 약이 가짜였다고요? 바뀌어 있었어요. 확인해 보셔야 해요. 혼란이 일었다. 울음소리가 터졌다. 분노의 목소리가 터졌다. 내 약도? 나도? 그럼 우리 모두 다 약이 바뀐 건가요? 김영사가 손을 들었다. 진정하세요. 지금부터 전수조사 들어갑니다. 약 전부 가져오세요. 입주자들이 약을 가져왔다. 50명이 넘었다. 약통이 쌓였다. 경찰이 하나하나 확인했다. 약사를 불러 확인시켰다. 결과가 나왔다. 23명이 피해를 입었다. 박수진의 명단이 정확했다. 소장은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수배 중입니다. 세상에. 분노가 폭발했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소리쳤다. 용서 못해요. 잡아야 해. 감옥에 보내야 해요. 나는 손을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야 해요. 소장을 찾아야 해요. 정보를 모아야 해요. 소장이 어디로 갔는지, 누구랑 연락하는지. 이순자 할머니가 일어섰다. 소장 가족이 부산에 산대요. 거기로 갔을지도. 맞아요. 동생이 거기 산다고 들었어요. 최경희 할머니가 말했다. 정보가 모였다. 소장의 행적, 인맥, 습관. 입주자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모았다. 김영사에게 전화했다. 정보를 전달했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잡아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었다. 무기력함이 의지로 바뀌었다. 우리는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다. 사흘 후 김영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소장 잡았습니다. 부산에 있었어요. 동생 집에 숨어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정보 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소장이 자백했어요. 5년 전부터 했대요. 피해자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을 수 있어요. 가슴이 무거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까. 약사도 자백했어요. 전부 털어놨어요. 재판은 언제예요? 한 달 후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해요. 뿌듯했다. 우리가 해냈다. 함께 싸워서 이겼다. 그날 저녁 박수진이 찾아왔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차를 끓였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소장 잡혔다면서요? 그래요. 당신 용기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우리 둘 다예요. 같이 한 거예요. 박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할머니 사실은 말해봐요. 저희 할머니도 여기 계셨어요. 심장이 뛰었다. 알고 있었다. 박수진이 그 얘기를 꺼낼 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자기. 건강하셨는데 약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취직했어요. 증거를 찾으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를 꼭 안아줬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할머니도 편히 쉬실 거예요. 고마워요, 할머니. 박수진이 내 품에서 울었다. 나도 같이 울었다. 한 달 후 재판이 열렸다. 방청객이 많았다. 입주자들이 거의 다 왔다. 기자들도 왔다.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다. 피고석에 얼굴이 초췌해진 민기철이 수갑을 차고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엄숙한 표정을 한 50대 여자였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었다. 죄목이 길었다. 사기, 업무상 배임, 상해, 살인미수. 여러 가지였다. 피고인, 인정합니까? 민기철이 일어섰다. 고개를 숙였다. 인정합니다. 변명할 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피고인 민기철. 5년 동안 2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약물을 바꿔치기 하여 건강을 해쳤고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했으며 증거인멸 및 살인 미수를 저질렀다. 목소리가 엄중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이며 용서받을 수 없다.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공범 약사 이성호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망치가 내려쳤다. 끝났다. 민기철이 고개를 떨구었다. 끌려나갔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끝났다. 정의가 실현됐다. 밖으로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가 여러 개 나왔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오늘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우리 노인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실버타운을 바꿀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입주자들과 포옹했다. 울고 웃었다. 긴 싸움이 끝났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왔다. 부드러운 인상을 한 40대 여자 새 소장이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부임한 정미선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입주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회의를 열었다. 입주자 대표를 뽑았다. 나, 이순자 할머니, 강만수 할아버지. 셋이 대표가 됐다.
우리가 직접 관리를 감독할 거예요. 약도 식사도 모든 걸 확인할 거예요. 우리 권리를 지킬 거예요. 변화가 시작됐다. 약 관리 시스템이 바뀌었다. 매달 약을 받을 때 약사가 직접 와서 설명했다. 입주자가 확인하고 서명했다. 박수진은 계속 이곳에서 일했다. 정식 간호사 자격증을 땄다. 입주자들이 그녀를 좋아했다. 신뢰했다. 2달쯤 지났을 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 점심시간 식당에 내려갔다. 메뉴는 된장찌개였다. 밥과 반찬이 나왔다. 한 입 먹었다. 이상했다. 맛이 너무 심하게 짰다. 너무 짰다. 이상하네. 원래 맛있었는데. 다른 입주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같은 느낌이었다. 다음 날 저녁 또 이상했다. 비빔밥이 나왔는데 고추장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매웠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거 너무 심하게 매워요. 매워서 숨도 못 쉬겠어요. 입주자들이 불평했다. 식사를 거의 남기고 먹질 못했다. 사흘째 되던 날 나는 주방으로 갔다. 주방장이 일하고 있었다. 50대 남자였다. 새로운 사람이었다. 한 달 전에 부임했다. 주방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요즘 음식이 너무 심하게 짜고 매워요. 아, 그래요? 제 입맛에는 괜찮던데. 우리는 노인이에요. 싱겁게 먹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조절할게요.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았다. 음식이 짰다. 기름기도 많았다. 왜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순자 할머니가 화를 냈다. 일부러 그러는 건가? 설마요. 하지만 의심이 들었다. 혹시 또 무슨 수작인가? 그날 밤 나는 주방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밤 11시. 주방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창문이 하나 열려 있었다. 손전등을 들고 소리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주방은 컸다. 냉장고, 냉동고, 조리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채소, 고기, 생선 모두 신선해 보였다. 선반 위에는 소금, 설탕, 간장, 고추장, 조미료들이 있었다. 소금통을 열었다. 소금이 가득했다. 이상한 심하게 쓴 냄새가 났다. 손가락을 적셔 맛을 봤을 때 화학적인 맛이 뭔가 다른 맛도 났다. 이건 순수한 소금이 아니었다. 봉지를 뒤집어서 라벨을 봤다. 산업용 소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산업용? 식용이 아니라? 심장이 빨리 뛰었다. 주방장이 식용소금 대신 산업용 소금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조미료도 확인했다. 간장도 이상해도 공업용 간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고추장도 설탕도 모두 식용이 아니었다. 왜 이런 걸 쓰는 거지? 서랍을 열어보니 조미료 구매 영수증이 있었다. 가격을 봤다. 차액을 챙기려는 것이었다. 값싼 산업용 재료를 쓰고 식용 가격으로 청구하는 것이었다. 증거를 찾았다. 영수증도 조미료도 모두 사진을 찍고 밖으로 나왔다. 손이 떨리고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입주자 대표, 소장, 박수진 모두 모였다.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산업용 조미료를 쓰고 있어요. 식용이 아니에요. 정미선 소장의 얼굴이 하얘졌다. 이럴 수가. 제가 몰랐어요. 주방장을 부르세요. 지금 당장. 주방장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편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들어왔다. 부르셨어요? 이게 뭐예요? 산업용 소금 사진을 내밀었다. 주방장은 얼굴이 굳으며 말문이 막혔다. 설명해 보세요. 왜 우리한테 산업용 조미료를 쓰는 거예요?
우리 건강은 생각 안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괜찮다고 들었어요. 거짓말이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누가 시켰어요? 사실대로 말해요. 강만수 할아버지가 소리쳤다. 민기철이요. 민기철이 시켰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편지로 연락이 왔어요. 조미료를 바꾸면 돈을 주겠다고. 또 민기철이었다. 감옥에서도 계속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 받았어요? 한 달에 50만 원. 우리 건강을 50만 원에 판 거예요? 주방장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다. 당장 그만두세요. 나가세요. 정미선 소장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당장 나가세요. 주방장이 나가고 문이 닫혔다.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김영사가 왔다. 민기철, 정말 끈질기네요. 감옥에서도 범죄를 계속하고 있어요. 편지를 압수해야겠어요. 교도소에 연락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이 왔다. 민기철이 독방으로 이감되고 외부 연락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했다. 편지도 전화도 면회도 모두 금지됐다. 이제는 괜찮을 거예요. 김영사가 말했다. 추가 형량도 나왔어요. 12년에서 15년으로 늘었어요. 다행이에요. 주방장도 처벌받을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 담당자도 조사 중이에요. 편지 검열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요.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다. 감옥에서도 범죄를 지시할 수 있었다. 그걸 막지 못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실버타운도 주방장을 새로 뽑았다. 이번에는 입주자들이 면접에 참여했다. 조미료는 뭘 쓰실 건가요? 당연히 식용이죠. 그것도 최고급으로요. 증명할 수 있어요? 영수증을 매일 공개하겠습니다. 좋아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새 주방장이 일하기 시작했다. 음식 맛이 달라졌다. 싱겁고 부드러웠다. 노인들에게 맞는 음식이었다. 맛있어요. 이제야 제대로네요. 입주자들이 만족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신문에 났다. TV에 났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실버타운 학대 사건, 입주자들이 직접 해결. 78세 할머니의 용기, 23명을 구하다. 노인 인권, 이제는 스스로 지킨다. 기사 제목들이었다. 박수진도 달라졌다. 자신감이 생기고 목소리도 커졌다. 입주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당당해졌다. 할머니, 오늘 약 드셨어요? 지금 드세요. 제가 볼게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입주자들이 그녀를 따랐다. 신뢰했다. 박수진이 간호학 석사 과정에 지원했다. 할머니, 대학원 가려고요. 좋은 생각이야. 노인 간호를 전공하려고요. 더 공부해서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우려고요. 할머니가 용기를 주셨어요.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넌 처음부터 훌륭했어. 난 그걸 발견했을 뿐이야. 박수진이 합격했다. 대학원에 입학했다. 낮에는 실버타운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수업을 들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들이 힘을 주세요. 피곤할 때 할머니들 얼굴을 떠올려요. 그럼 다시 힘이 나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밤 11시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웃으며 일어났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박수진이 서 있었다. 손에 약통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고마워요. 약을 받았다. 진짜 혈압약이었다. 확인했다. 색깔, 모양, 냄새 모두 정상이었다. 물과 함께 삼켰다. 푹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 박수진 씨도 좀 쉬세요. 문이 닫히고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다. 가슴이 따뜻했다. 실버타운은 완전히 달라졌다. 약 관리가 투명해졌다. 입주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불만을 접수받아서 개선했다. 나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작은 모임을 계속 운영했다. 권리보호 모임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1층 강당에 모였다. 20명쯤 됐다. 이번 주에 불편한 점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식사는 어땠어요? 좋았어요. 맛있었어요. 청소는 깨끗했어요. 문제가 없었다. 평화로웠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었다.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우리가 계속 감시해야 해요. 맞아요. 잊지 말아요. 모임이 끝나고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다. 영숙 씨,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죠? 그러게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최경희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나도 손을 내밀었다. 이순자 할머니도.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다. 앞으로도 함께해요. 네. 끝까지. 저녁 6시 식당에 내려갔다.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였다. 밥과 반찬이 나왔다. 한 입 먹었다. 맛있었다. 싱겁고 부드러워서 먹기에 편하고 딱 좋았다. 맛있어요. 다른 입주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제대로네요. 행복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우리 이야기였다. 여전히 회자되고 있었다. 변화를 만들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엄마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존경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고마워. 아들. 다음 주에 손주들 데리고 엄마 뵈러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다. 웃음이 났다. 나이가 들면 잊힌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무력하다고. 하지만 아니었다. 작은 관심, 작은 용기가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나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본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을 것이다. 살아서 건강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더 이상 무력하지 않다. 우리는 함께 싸웠고, 함께 이겼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608호에 산다. 건강하다. 혈압도 정상이다. 무릎도 좋아졌다. 박수진은 대학 교수가 됐다. 간호학과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친다. 우리 이야기를 가르친다. 노인도 권리가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지켜줘야 합니다. 학생들이 귀 기울여 듣는다. 민기철은 여전히 감옥에 있다. 12년 더 있어야 한다. 독방에서. 실버타운은 모범 사례가 됐다. 다른 시설들이 견학을 온다. 배우러 온다. 어떻게 이렇게 바꾸셨어요? 입주자들 우리가 바꿨어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힘이 있어요. 80대가 됐지만 나는 여전히 싸운다. 노인의 권리를 위해,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하나하나 만들어간다. 더 나은 세상을. 밤 11시 초인종이 울린다. 박수진이다. 매일 온다. 약을 확인하러. 할머니, 오늘도 건강하시죠? 그럼. 덕분에. 내일 뵐게요. 그래. 잘 가. 문이 닫히고 나는 일기를 쓴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도 좋은 하루일 것이다. 나는 잘 살았다. 의미 있게 살았다. 그리고 잠이 든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앞으로도 여러분의 나날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